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해가 거의 지나가고 이제 2024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24년에 이제 1월부터 많은 창업 자금들이 또 쏟아져 나올 텐데 오늘은 제가 2024년에 창업 자금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특히 중기부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아직 승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언제나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창업 자금이 많이 풀릴지 아니면 적게 풀릴지 예산이 충분할지 경쟁률이 셀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창업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8천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7960이라고 써 있는 금액이 이제 증가한 금액으로 8천억 정도, 즉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냐면 이 중에 5천억 원이 대환대출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대환대출은 2금융권, 3금융권에 있는 고금리 대출을 7%대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환대출은 돈이 없는 분한테는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자가 높은 분들이 이자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이자를 깎아주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천억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이 대환대출 5천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예산이 증가한 건 3천억입니다. 그리고 이 3천억은 여러분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수가 600만 개사가 넘습니다. 그럼 600만 개사가 이 3천억을 논아 쓴다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 금액은 매우 미미하게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자금이 늘었지만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념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파트인데요. 지금 이제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부분을 현 정부에서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35% 증가하는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소수의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게는 돈을 팍팍팍 지원해서 성장을 한번 견인해 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네에서 보는 이런 작은 가게들은 이런 유망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요 일반 대출 쪽이 해당이 되겠죠. 즉 일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대출에 대한 거는 규모가 크지 않고 다만 소수의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 창업주, 약간 투자 분야입니다. 창업 지원이나 이렇게 투자 쪽에서 보시면요. 출자 금액이 1,4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1,400억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1억을 투자를 받으면 5억 정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이 20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5억씩 받는다고 했으면 한 40개사 정도가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증액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바로 벤처 투자 규모를 보면 거기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2022년 상반기에 벤처 투자 규모는 6.7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상반기 벤처 투자 규모는 4.4조예요. 차이가 2.3조가 납니다. 2.3조 원이요. 근데 지우 예산은 1,600억 정도 든 거죠. 천 천사 1,600억. 그러니까 이거 빼더라도 2억이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투자가 다운이 되어 있고 여기서 1,600억을 늘린다 한들 2조 이상이 다운돼 있으니 이게 크게 느껴질까요?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축소됐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투자가 축소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큰 거는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굳이 이런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성향들이 더 증가를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죠. 지금 나라가 되게 어려우니까 한번 쫙 한번 이제 뭐 기업들 한번 쭉 여기 이제 좀 망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헐값에 나오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그때 사자." 막 이렇게 해서 총알을 모은다. 뭐 이런 내용도 들리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투자에 대한 규모가 적다 보니 투자를 받고 성장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생각보다는 "우울한 소식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말고 규모가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콘텐츠 기업, IT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예산이 얼마 증가했어요? 740억. 그러니까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역시 여기도 나지가 않습니다. 특이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셨겠지만 R&D 예산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D 예산이 지금 3조 정도가 마이너스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 R&D 예산이 여태까지 낮아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3조 원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가져왔던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조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죠, 그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 비중은 줄이고 그리고 반대로 전쟁에 대한 비용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R&D 예산을 단 한 번도 줄여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뭐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뭐 자동차 기술, 조선소 기술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기술을 만들어서 나라를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 R&D 예산은 여태까지 줄지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를 감축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R&D 예산이 감소되는 것도 이런 기업 활동에도 되게 마이너스 요인을 많이 미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이 R&D를 받는 연구 기관들도 민간 기업들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정부 기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 기관의 일부를 맡기고 또 이 큰 민간 기관이 또 다른 민간 기관에게 맡기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쪽이 예산이 줄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죠. 신규 채용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연구원들이 소비가 또 줄겠죠. 그러면은 하다못해 식비라도 줄이겠죠. 또 감소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R&D 예산이 준다는 거는 관련된 기업들이 그 예상 소득도 같이 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일부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R&D를 비중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죠.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AI 뭐 이런 좀 하이테크 기술들은 또 이 R&D를 또 같이 국가기관들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예산이 감축해 버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데미지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 활동에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 게 이 R&D 예산 감축입니다. 따라서 이 R&D 예산이 감축됐다는 부분은 이런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는 안 좋은 부분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각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한 1-2년 지났죠. 그 재난지원금도 환수한다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른 데 기관들에서도 열심히 환수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환수를 할까요? 근데 재난지원금만 놓고 얘기한다면 이 재난지원금이 나온 지가 1-2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환수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수를 할 거면 좀 빨리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갑자기 1-2년 지나 가지고 갑자기 환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뭔가 지원금도 환수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뭔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면에는 세금이나 이런 정부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도
대단히 크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국세가 현재까지 지금 현재 말도 30조가 빵꾸가 났고 연말까지 80조 이상이 빵꾸 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요즘에 대출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거의 1순위 아닙니까? 1순위라고 지금 해서 어 IMF나 이런 곳에서도 경고하고 있죠. 무역 수지 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세금이 적게 거치니까 국가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수도 하고 예산도 삭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가 대출이 느니까 당연히 좋을 리가 없어요. 이자 부담도 있고 위험하고 우리나라는 또 IMF를 겪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역 수지도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최근에 물가들 많이 인상됐죠. 기름값, 뭐 버스비 뭐 이런 것들에서 가스비, 전기 안 오른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갑은 얇아지고 근데 정부도 얇아지고 개인도 얇아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얇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이구나.'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창업 자금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 본다면 앞서 것들 요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출 분야, 정책 자금 분야는 소폭 상승했지만 변동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 투자 분야는 역시 상승했지만 애초에 투자 규모 자체가 2조 이상이 줄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가운데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전망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키워야지 하는 스타트업 분들이 좀 더 많이 어렵고 성공 가능성이 떨어질 거다 평균적으로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어려운 전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R&D 예산이 감축이 창업 지원금까지는 됐다는 까지는 현재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산하 기관들이 예산을 싹 감축을 해 버리면서 당연히 스타트업한테 돌아갈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 또 스타트업이 매출처가 또 이런 관공서기도 한데 관공서가 예산이 감축될수록 관공서를 대상으로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에게도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이 창업을 했을 때 여러분이 좋은 요소보다는 안 좋은 요소가 많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창업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한다."고. 그런데요. 평균치라는 거는 무시는 못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잘해서 성공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즉 창업이 비용이 상승을 하는데 창업 자금을 우리가 받을 때는 예산이 감소해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 즉 창업 자금에 대한 전망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창업 자금을 받을 가능성도 적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창업 자금은 적게 받았는데 비용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아까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에서 봤듯이 소수의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들은 예외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망 스타트업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비용을 아끼고 그런 과정 또 리스크를 중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렇게 사업하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창업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안전하게 창업하는 소자본으로 안전하게 창업하고 빨리빨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이 가시는 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스크 있게 하기보다는 좀 안전하고 확실한 쪽 위주로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면 좀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또 창업을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준비해 온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창업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창업을 준비하고 또 지금 자금도 준비하고 또 마케팅이나 뭐 펀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지금 3 개월 남았지만 내년도에 이 창업을 창업을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많은 콘텐츠를 또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전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또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2024년 창업 자금에 대한 전망 그리고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